네, YTN 뉴스라이더 출근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겨울 호우가 이어지겠는데요. 호우라는 표현이 참 어색하네요. 그렇습니다. 겨울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니. 네. 그런데 어디는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또 어디는 눈이 오고 날씨가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30cm의 눈이 더 쌓이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아직 바깥 날씨가 어둑어둑합니다. 예, 어제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겨울비답지 않게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리고 강원 산간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3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나 눈으로 인해서 현재 도로가 무척 미끄럽습니다. 여기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곳곳으로 도로 살얼음이 생기거나 빙판길을 이루는 곳도 있겠는데요. 보행자와 또 운전자 모두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이 발달한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나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 보이겠습니다. 그 사이 영동과 충청 이남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중북부 산간 많은 곳에는 최고 30cm, 그 밖에 강원에도 1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5.4도, 대전 10.2도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 6도, 대구 13도, 전주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또한 북극 한기가 점차 강해지면서 내일부터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부터 비가 내리는데 경기도 과천에서는 아스팔트 도로가 파이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깊은 거는 20cm 가까이 파였대요. 차 피해는 없습니까? 그럴 리가요. 타이어가 멀쩡할 리 없습니다. 접수된 피해 차량만 30대에 달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과천대로 인접 도로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로 여러 웅덩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계속된 비에 흙탕물이 고여있고 곳곳엔 자갈이 흩어져 있습니다. 급한 대로 벽돌로 웅덩이를 채운 흔적도 보입니다. 모두 차도 한복판에 생긴 땅꺼짐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빗물이 고여있어 운전자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벽돌과 자갈을 깔기 전에는 20cm 가까이 파여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곳곳에 발생한 땅꺼짐을 발견하지 못한 차들은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차량은 30여 대에 이릅니다. 차가 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이 깜깜해가지고 비가 와서 잘 안 보여서 그냥 쭉 가는데 타이어가 4짝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땅꺼짐이 처음 발견된 건 어제 오후인데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계속된 비로 땅이 더 깊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인하러 나가셨거든요. 그게 어디쯤인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확실하게 저희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과천시청은 출근 시간을 앞두고 자갈과 벽돌 등으로 임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피해 규모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북한이 이번 달에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공항으로 들어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조만간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위성 발사가 확장 억제의 변수가 될지 질문에 답하면서 12월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즉시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를 모색하는 것이 확장 억제이고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차장은 12월 ICBM 발사 움직임이 한미 당국 간 공유됐는지 질문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한미 두 나라의 확장 억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정거리와 위성 탑재 여부 등과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 두 번째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다가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연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달 안에 ICBM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정보 공유 체제가 처음으로 가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동결과 제재 해제를 거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핵 포기 대신 핵 동결을 할 때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묻자 북한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플랜 B가 무엇인지를 묻자 첫 번째 선택지는 외교지만 북한은 대화 제안을 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외교가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이라는 점과 한국, 일본 등 영내 파트너들과 굳건하게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한 뒤에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군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 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이 군용기들은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약 17분간 비행하다 독도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군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전투기 여러 대를 출격시켰는데 중러 군용기는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마다 한두 차례 군용기를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해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엔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넘어 영공을 침범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나는 등 충돌 가능성도 계속 우려돼 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영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지정한 선입니다.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우리 군과 직통망을 갖추고 있는데도 고의로 진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맞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연대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합훈련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 3편을 짜깁기 표절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YTN이 전문가와 분석한 결과 단어 좀 바꾸고 수치가 틀린 도표도 그대로 쓰는 등 무단 도용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박 후보자는 아이디어만 냈을 뿐 논문 작성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개발 사업과 토지 보상 방안을 다뤘는데 저자 3명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의 직책은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첫 단락부터 2년 전 나온 다른 석사 논문의 소제목과 유사합니다.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조사 일부 그리고 식민지 표현을 일제시대로 고친 정도입니다. 논지 전개를 위해 필수적인 환지 방식 개념 설명에선 68자에 달하는 다른 논문의 문장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활용됐습니다.
과거 개발 사례를 분석-평가한 단락 역시 7년 전 나온 또 다른 석사 논문 내용을 그야말로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수치 계산이 잘못된 도표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은 어떨까? 도용이 의심되는 3개 논문을 박 후보자의 논문과 정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은 표절 의혹이 짙다였습니다. 출처 누락으로 인한 표절에 대한 의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연구를 정리한 대목 역시 2년 전 작성된 한 석사 논문을 똑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각주나 인용 표식은 전혀 없습니다. 박 후보자가 문제의 논문을 쓴 2007년 12월은 타인의 연구 내용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걸 표절로 규정하는 정부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유였습니다. 명백하게 타인의 지적 기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내가 필요해서 갖다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부분 분량이 적다 할지라도 연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 박 후보자 측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YTN의 질의에 대해 아이디어와 전반적 구조를 제시했지만 다른 저자가 주도적으로 원고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인용 표시가 다소 부족했을 수 있다며 공동 저자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격적인 사퇴 시점과 방식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직전에 당사자를 만났던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중을 전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 같다며 윤심이 작용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의 표명은 13일 오전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 개인 SNS 글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을 만날 때만 해도 후속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퇴를 선택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15일에 돌아오신다는데 오시면 뭐 당연히 독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던 만큼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해 상의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직을 내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적기를 놓치고 쫓기듯 거취를 결단했다는 평가는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혁신위가 해산한 지난 1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바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웠다면 이렇게 퇴장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 처음 불출마 의사를 시사한 날입니다. 이른바 김장연대와 함께 용퇴론이 제기됐던 다른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추가 희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전망과 이제는 인위적인 인적 쇄신보다 객관적인 공천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충분히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움직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나가라 마라 하고서 계속 당내에서 그 이제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 그거는 뭐 꼭 그래야 되느냐. 김 전 대표의 전격적인 사퇴는 여당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터뜨리는 동시에 여러 뒷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잡음의 크기는 비대위원장 인선에 달렸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도 앞으로 지도체제 정비도 용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개각 발표 등 여권 재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닻을 올리게 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새 구심점이 누가 될지 대통령실은 당의 역할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호섭 정무수석이 임명 후 처음 국회를 찾아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과 만났는데 인사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당이 해야 될, 당이 준비를 뭐 하게 될 일이죠. 대통령실이 조심하시죠.
대통령실은 김기현 전 대표의 기습 사퇴에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윤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런 흐름 속에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비공개 3자 오찬에서도 애둘러 혁신안에 힘을 실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산과 소통이 원활하고 당장 대안도 없는 만큼 공관이나 선대위 등 총선 체제를 띄울 때까지 일정 기간 대표직은 유지하길 바랐다고 합니다. 용퇴하기 전 보수 대통합 같은 큰 그림을 그리려던 김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깜짝 만남, 나아가 유승민 전 대표와도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게 이른바 영린이 돼 기자회견조차 없는 SNS 사퇴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향후 여당 움직임이 용산 뜻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당장 3박 5일 네덜란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귀국길, 이젠 권한대행이 된 윤재옥 원내대표와 만납니다. 이르면 당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비대위원장으로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가 개각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원 출마설이 제기된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장관 후임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20일 가까이 공석인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등판 시기가 여당 상황 때문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넉 달, 여당 총재가 아니라며 영수라는 단어도 거부해온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 없이 여권을 재정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제 관심은 국민의힘 비대위를 누가 이끌 것이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가급적 빨리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원장 한 명도 하셨는데 그러면 비정치인을 고려하실 수도 있다는.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그게 뭐 선택의 기준,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개각 대상에 포함돼 당으로 복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거론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희생정신을 보여줬고 삼선 의원에 제주지사를 지내는 등 정치 경험이 풍부한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어제 공개 일정에 나선 원 장관에게 비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차기 비대위원장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로는 없고요. 반성 위에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변화를 깊고 넓고 빠르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계시잖아요. 좀 맡아서 하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어떠세요?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변화가 절박한 만큼 그에 따른 모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들어간 문제들은 말씀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죠. 새로운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는 혁신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대중의 관심이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점,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강화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장관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물색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화 투쟁력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법무부 장관이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이거는 조금 우리 당 지지층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뭐 중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그거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되고요. 아니, 또 검사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누구도 정말 악마라도 데려와서 비대위원장에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컨텐츠를 가지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진 분이 오셔서 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각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시점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려면 바로 사퇴를 하고 처리돼서 오셔야 되는데 그건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치 경험도 풍부하고 전략통으로 불리지만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층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윤심이 실렸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길 이런 분들이 올라오던데요. 저는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게 예전에 이런 상황 생기면 비대위원장에 하마평에 오르던 분들은 보통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대선 주자시는 이런 분들이 보수 정당 내에서 물색이 됐었거든요. 민주당 대표를 지내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김한길 대표의 영향이 있었냐를 놓고 갑론을 박 중인데 그런 이름들이 비대위원장에 언급된다는 걸 보고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험 부족, 또 돌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또 확장을 분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뇨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공동으로 저는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와 이제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팀으로 아직까지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라는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의견을 뭐 다 모으진 않았지만 공동선 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 당시에 윤심 논란 속에 도전을 멈췄던 나경원 전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의 변화 움직임에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혁신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자신들도 험지 출마나 백의종군에 앞장설 거라며 지도부와 586 중진들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라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달 말까지 답을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방탄정당, 팬덤정당, 패권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힘에서도 결국은 비대위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혁신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그 혁신 경쟁을 위해서는 새 부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새 부대에 새 물을 담아야 되겠죠. 민주당 책임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누가 신당을 만듭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왜 내가 나서서 우리가 나서서 민주당 혁신하자 책임지겠다. 이 얘기를 안 하는지 이게 신당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이 길을 안 가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혁신과 함께 통합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변화 요구가 있지만 현 지도체제 중심으로 단결할 때란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대표님 원칙과 상식에서 11월 말까지 좀 응당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말씀하셨는데 공식화하셨는데 내려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요. 이쪽으로. 입법 권력까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차지하게 될 경우에 그 폭주와 퇴행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승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는 제3지대 신당과 연대까지 검토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금태섭, 양양자 신당과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태섭, 양양자 의원 두 분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여지를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아직 연대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하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친이낙연계, 친문, 비명계 인사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건 변수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당황하셨나요? 어제 그 발표? 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일당이다 목표가. 제1당이다. 예, 깜짝 놀랐는데 기호 3번 받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울까 싶은데요. 지금 총선은 현역 의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호가 정해지는 건데 정의당이 6석이거든요. 그럼 정의당만큼의 의원 수도 모으기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따라 나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로선 그렇죠. 그 원칙과 상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랑은 무관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하지만 연말까지 당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혁신계 의원들과 또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이낙연 신당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미래에는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출산율 얘기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 한 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0.6명대로 추락할 거라고 하네요. 3년 뒤 2026년은 돼야 출산율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애가 안 태어나면 우리나라 총 인구 수도 줄겠죠. 50년 뒤에는 3,600만 명, 지금의 70%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코로나로 인한 혼인 감소 여파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0.72명에 이어 2년 뒤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25만 명인 출생아 수는 30년 뒤 20만 명대 아래로 줄어서 50년 뒤인 2072년엔 16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려면 2.1명 이상이 이제 좀 돼야 되는데요. 1.08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년 정도 뒤 4천만 명대로 떨어지고 50년 뒤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보다 30%, 1,500만 명 줄어 1977년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연령 인구가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7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가장 낮은 4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고령 인구 비중은 48%로 급등해 OECD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45세 정도에서 63.4세가 됩니다. 청년 인구가 450만 명으로 지금의 4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118.5명으로 2.9배 늘게 됩니다. 이 같은 예측은 합계 출산율이 2026년부터 조금 상승하는 중간 수준 시나리오에 기반합니다. 통계청은 그래도 2090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나눠달라는 정부의 상생금융 요청에 보험업계도 화답했습니다. 보험료와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포함해서 당장 내년 1분기에 추진할 수 있는 우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은 지난주 금융당국이 10개 보험회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중 곧장 추진 가능한 7개 우선 과제부터 내놨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자동차와 실손의료 보험료는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논의해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5에서 3% 인하가 거론되고 실손보험의 경우 매년 조 단위 적자가 쌓이는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 경력이 단절된 운전자라도 사고 위험이 낮다면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 장병들은 그간 군 병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무기간 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가입 사각지대도 들여다봅니다. 기존에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대리운전 보험의 사고 횟수별 할인, 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 한도와 범위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때 부담보호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문제도 같은 회사에서 새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계약의 부담보호 기간을 감안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가상금리를 조정해 이자 보험을 낮추고 실직이나 폐업, 중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해 줍니다.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큰 소리를 낸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웃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할 만큼 계속 반복해서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30대 남성 A씨는 평소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새벽 시간 천장을 두드리거나 찬송가를 크게 트는 등 재작년 10월부터 한 달간 30여 차례 일부러 소음을 냈습니다. 소음 일지까지 작성한 위층 주민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됐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이웃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했고 많은 이웃이 이사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층간소음은 보통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엔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대법원 역시 계속되는 보복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임을 처음으로 확정 판시했습니다.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층간소음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체중 과다나 미달을 이유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체질량 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산 한쪽에 무허가 텐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환경 훼손과 화재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기도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갖다 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치워도 다시 생기고 치워도 다시 생기고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산 곳곳에 텐트가 빼곡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텐트도 있지만 낙엽이 수북이 덮일 정도로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텐트 안을 살펴보니까 부채가 보이는데요. 아마도 한여름에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청계산 입구역 근처 등산로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수십 년 전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수백 명씩 기도하러 사람들이 몰리면서 편의상 하나둘 텐트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돼요. 또 하다 보면 관리를 못하게 되거든요. 보기 좋지 않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텐트나 천막 설치가 모두 불법입니다. 텐트를 설치한 교인들은 추위를 피하려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바람 불어서 춥다니까. 화재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몸을 녹이려고 불을 사용했다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00~500명 많은 데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텐트를 쳐놓으면 의사 활동하면 만약에 불이 나면 이거 끌 수가 없어요. 관할구청이 단속에 나서도 그때뿐입니다. 지난 5월에도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 5톤 분량을 철거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텐트를 치우고 나면 슬그머니 다시 생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뾰족한 대책 없이 방치된 텐트가 늘어나면서 자연훼손과 화재 발생 염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오늘 사회브리핑 먼저 음주사고 소식부터 전해야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휴가 나온 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였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거든요. 사람을 쳤으면 구조를 하던가 하다못해 신고를 하던가 뭐 잘했다고 1분 1초가 귀한 그 시간에 도망까지 쳤습니까? 30대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직접 배달에 나섰던 건실한 청년이자 이제 막 결혼을 한 새신랑이었습니다. 배달 마치고 달콤한 신혼집으로 가는 길이 이리 끔찍한 악몽의 길이 될 줄이야. 제발 눈을 떠주세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차량 동행이 뜸한 새벽 시간,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오더니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기보다 오히려 빠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10여 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힌 가해 운전자는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 A 상병.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가 술 넘어지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좋은 거를 치우치든가 시선을 부르더라도 불러놓고도 도망가든가. 경찰은 A 상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음주사고 하면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했던 전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현수 선수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25세 축구 선수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하루아침에 강제 은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현수 선수는 수술하고 나서 못 걷는 것보다 축구를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다고 밝혔습니다.
유현수 선수는 사과 한마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유현수 선수를 포함해서 5명을 다치게 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징역 5년의 구형. 글쎄요, 유현수 선수의 빼앗긴 선수 생활, 간병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인생을 견주어서 이게 합당한 형량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30대 음주운전자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유현수 선수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사고 1년이 지나서 지난달에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이요.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만 내린 게 아닙니다. 30대 가해자는 지난 1월에 역시 만취 상태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모렴치한 인간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성이라도 보이기 위해서 재산을 팔고 있다. 또 준강제추행 혐의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내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들을 포함해서 5천여 명이 엄벌 탄원서를 냈고요. 온라인으로도 만여 명이 탄원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25일에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부디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당부합니다. 제가 뉴스라이더에 나왔던 유현수 선수의 인터뷰를 다시 찾아봤는데요. 아버지인 이웅삼 씨의 응원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은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연수가 지난 16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국가대표의 꿈을 갖고 운동을 했었는데 꿈도 다 이루지 못하고 은퇴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절대 포기란 없다. 끝까지 너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CCTV가 비추고 있는 곳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남학생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가 하면 발길질을 하는 남학생도 포착됐습니다. 학생 10여 명이 여학생 2명을 둘러싸고 긴 시간 동안 폭행하는 장면이 찍혔는데 아니 이게 초등학교라는 공간에서 나올 법한 장면인가요?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충격이 큰데 가해 학생은 중학교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집단 폭행은 잔혹성이 커지고 죄책감은 감소한다. 이 애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전문가의 조언까지 들어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학생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다른 남학생이 다가와 발로 걷어찹니다. 두 여학생의 머리를 붙잡은 뒤 강하게 잡아당겨 몇 번이나 서로 부딪히게 합니다. 지난 9월 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0여 명이 여학생 2명을 둘러싼 뒤 집단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는 YTN에 집단 폭행을 당한 딸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폭력을 저지른 남학생 3명을 확인했다며 모두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년부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신고를 받고 사안을 조사해온 교육당국은 다음 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초중학생 20여 명이 집단 폭행을 저질러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촉법소년 10여 명이 소년부 송치됐습니다. 여러 명이서 폭행을 하게 되면 그 군중 심리에다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죄책감이 많이 희석이 되는 경향이 많아서 집단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엄벌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합심해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 배우 박준규 씨 억대의 체납자로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연예인들은 뉴스에 나오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던데 저도 이런 일은 알려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공개하게 되네요.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8,000명 가까이나 됩니다.
제 세대에서는 미키 유천이 더 익숙하긴 한데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체납액은 4억이 넘습니다. 세금 내세요. 다음 보실까요? 어머, 쌍칼로 유명한 박진규 씨 세금 체납이 3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깡패 역할 찰떡같이 소화하셨는데 현실에서도 이렇게 세금 체납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연기가 현실인가 보다 하고 얼른 세금 내세요.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입니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 씨로 체납액이 3,029억 원에 달했고, 최고 체납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으로 375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액이 100억 원을 넘는 체납자는 25명이었습니다.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선 공정한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인 최한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홍콩 국기가 보이는데 요즘 이런 말이 들립니다. 홍콩 증시가 역사에 남을 침체에 빠졌다. 올해 들어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빠진 거예요? 올해 들어서요 2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20%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이게 1년 사이에 20% 빠졌다 그러면은 거의 5분의 1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홍콩 증시가 개장을 한 게 1969년인데요. 예. 그때 이후로 지금 1년 동안의 낙폭이 이렇게 큰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적인 낙폭을 보여준 거죠. 1년 동안. 그러면 뭔가가 좀 안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낙폭이 큰 거예요? 홍콩 증시의 특징이에요. 이 홍콩이 중국 땅이냐 이게 미국 땅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예. 이 홍콩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명히 중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홍콩의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홍콩 증시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중국 경기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예. 그런데 반면 이 홍콩 달러가 문제인데요. 예. 홍콩이 이제 홍콩 달러라고 하는 독자적인 통화를 쓰잖아요. 예. 이 달러가 미국 달러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금리가 변동을 하게 되면은 홍콩 내에서의 금리도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홍콩 증시 안에서 홍콩 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게 금리니까 네. 홍콩 증시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은 미국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콩 증시는 기묘한 증권 시장인 게 이 중국의 호황이냐 불황이냐에도 영향을 받고 미국의 조건에도 영향을 함께 받아요. 그런데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올해 벌어진 상황이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 위기가 터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면서 중국 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나빠진 게 있고 거기다 미국이 지금 계속 고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으니까는 이게 주식시장으로서는 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중국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이 정치적 불안이 계속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계속 빠져나가는 부자들이 생기고 국제적인 여론도 좋지 않다 보니까 세 가지 악재가 겹쳐서 이 홍콩 증시, 이 홍콩 ELS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예, 홍콩 ELS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오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 얘기하고 있냐. 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국내 피해가
상당합니다.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까지 불리는데 홍콩 ELS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ELS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먼저 제가 그 선언을 하자면 이 짧은 시간에 도저히 다 설명드릴 도리는 없습니다. 근데 일종의 그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일정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이런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는 독특한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콩 증권 시장의 주가 지수가 팍 떨어지지 어느 일정한 범위 아래로 팍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원금이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수익도 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ELS 얘기를 들어보면 꼭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같아요. 물론 ELS라는 상품이 그 설계가 된 목적이 원금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데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원금이 손실이 당연히 발생을 하고 크게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ELS는 복잡한 상품인데 일정 범위 안에서 그 타겟이 되는 어떤 지수가 멈춰 있어야 수익이 나는데 그걸 벗어날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정성을 추구는 하지만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판매액을 보니까 무려 14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데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게 참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14조가 넘는 판매액 중에서 6조가 넘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돈이 60대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한데요. 이를테면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는 그 소문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60대 이상의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저 고객님 이게 그 어느 정도 그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홍콩의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손실 볼 일 없어요, 손님.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전 판매가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ELS가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풍부하게 다 설명을 하고서 팔게 아니니까 불안전 판매다. 따라서 이걸 보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쪽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전에 있었던 예들을 참조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가산을 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반론도 있어요. 어떤 반론입니까? 이 ELS라고 하는 게 이 보통 서민들이 은행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덜컥 살 그런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걸 사신 분들은 상당한 이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 분들인데 이거를 보상을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 투자자 본인 자기 책임의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니까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건 누가 보상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은 이익을 볼 적에 그러면은 그 이익에 대해서는 뭐 무슨 말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불안전 판매에 의해서 억울하게 벌어진 일이니까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이 투자자들 스스로가 이미 알 만큼 안 사람들이고 자기 책임의 원리를 세워야 자본시장의 원칙이 선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상당히 팽팽하게 맞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논리 싸움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불안전 판매라는 거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제대로 설명했느냐. 그리고 은행 직원이 여기서 그 파생 상품의 복잡한 조건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납득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확인된 부분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밀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홍콩 증시 내년 4월이 최대 고비라는 얘기도 있습니까?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에 그러니까 이 ELS 상품이라고 하는 게 설계될 때 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만기가 되면 이제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 4월, 5월 이때 돌아오는 만기의 그 액수가 2조 5천억 정도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액수죠. 14조 예. 전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2조 5천억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말하자면은 홍콩 증시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 이건 고스란히 손실, 원금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할 것 같고 논리가 좀 상충하는 만큼 조사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부동산 PF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있었고 이복형 금융원장의 우려 섞인 당부도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네. 정확히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우려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요. 예. 이제 연체율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데가 이제 그 여전사라고 하죠. 그 여신 전문 회사들, 예. 캐피탈이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올라가고 제일 상황이 안 좋은 데는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었던 그 새마을금고하고 예. 농협이라든가 수협 같은 이런 부분인데 이쪽에서의 연체율이 지금 4%가 넘는데 죄송합니다. 2.4%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1.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지금 연체율이 2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호금융 부분이 제일 안 좋고 여전사 부분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증권사 중에서도 이 덩치가 좀 크고 여러 가지를 하는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예. 규모가 작은 증권사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어디 걸려 있냐면은 예. PF라고 하는 게 부동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게 본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준비 작업, 브릿지 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브릿지 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물려 있는 기관들이에요. 예. 근데 이 브릿지 론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프로젝트가 엎어진다 그러면은 원금 회수조차 어려운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연체율이 높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연체율 말씀하셨는데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3번 띄워주세요. 9개월 사이에 네.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말씀하셨다시피 1.2%에 가까웠다가 올해 3분기에 2.42%. 이게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뤄왔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부동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의 특성상에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금융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네. 없을 수는 없는 건데 옥석을 가려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그러면은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는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것들도 생겨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 작년 요맘때도 아니죠.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계속 이 목소리가 나왔을 때부터 예.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될 만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빨리 골라내서 살려주고 주되 그다음에 이 사업성이 적고 위험한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당국에서 해왔던 태도가 예. 이 옥석을 가리는 일들은 계속 뒤로 미루고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전체를 살려주고 하는 일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말하자면은 언발의 오줌두기처럼 문제를 뒤로 지연시킬 뿐이지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문제가 하나 더 닥친 게 있는데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아주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예. 총선 전에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사이클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 해결이 자꾸 뒤로 밀려지고 예. 돈을 풀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제라도 더 이상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옥석을 가린다.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이른바 배드뱅크를 만들어서라든 예. 이 옥석을 가리는 조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간의 우려를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금융당국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네. 진단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를 갖고 해명을 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익은 워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조차 또 이건 큰일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금융당국도 나름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에 객관적인 어떤
어떤 근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1년이 넘게 이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괜찮다, 관리하고 있다,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워딩만 지금 계속 1년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도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그래픽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그래픽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신용평가사 3곳이 지난 한 달 동안 금융사, 건설사에서 12곳의 채권 신용 등급 전망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추가 강등 사례로도 이어질지, 그리고 네.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일부 금융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도산하기 시작하면 이게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지게 되고 예. 우리 경제 큰 악재가 되잖아요. 이거 예.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까지 좀 함께 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 신용 등급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게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예. 건설사든 금융사든 다 관계 맺고 있는 전방 후방으로 관계 맺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예. 여기서 다 같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돈을 풀어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예. 이건 급할 때 쓰는 급한 정책 같은 것들이고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건설사라든가 금융사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시작이 아니거든요. PF 상황이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이 강등 사태는 계속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통스럽더라도 빨리 손을 대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옥석을 가려야 하고, 이게 사실 물을 막아놓으면 결국엔 다 같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그 사태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라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아침 7시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비가 내려 실내에서 진행된 환영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에게 수고가 많았습니다라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당내 상황을 포함한 각종 현안을 보고받고 이르면 오늘 발표로 예상되는 추가 개각을 위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치 비자금 파문에 휩싸인 아베파 강요 4명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17.1%로 바닥을 치면서 인적 쇄신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정치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아베파 출신 강요 4명을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자신의 의혹에 답변을 피하던 마스노 관방장관은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国政に遅滞を生じさせないよう本日内閣官房長官の職を辞したいと岸田総理に申し上げ辞表を提出いたしました。 후임에는 기시다파의 좌장인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무상을 지내며 한일 관계 개선 논의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나머지 새로 임명되는 경제산업상, 총무상, 농림수산상 역시 모두 비아베파 출신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부대신으로 활동한 아베파 의원 5명도 전원 교체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당내 정치 자금 파문에 대해 인사 조치 등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国民の信頼回復のために火の玉となって自民党の先頭に立ち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이라는 20%대보다 아래인 17.1%로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아베파 의원이 수십 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기시다파도 정치모금 행사 수익금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인사 조치만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반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보조장치 결함 때문에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도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 중인데요. 우리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8월 공개한 테슬라 자동차 사고 영상입니다. 텍사스의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경찰차들을 들이받습니다. 테슬라 사고 차량은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센서와 카메라로 다른 차량과 장애물을 인식하는데 이에 실패한 겁니다.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급회전하다 나무를 들이받고 불에 타 2명이 숨졌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켜놓아도 고속도로 위에 멈춰선 흰색 트럭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곧장 들이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보조장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테슬라가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대상입니다. 방식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운전자 경고를 강화하는 것으로 특정 부품을 교환하는 리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It will be an improvement in safety. How much it improves safety, we don't know, but it's not going to be the improvement you would hope based on what other manufacturers are already doing for safety. 테슬라 코리아 측은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들도 해당되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한국에 판매된 테슬라 차량 오토파일럿이 미국용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생성형 AI 챗GPT에 또 대규모 접속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는 현지 시간 지난 13일 오후 약 40분간 간헐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안 됐으며 기업용으로 설계된 챗GPT 엔터프라이즈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는 지난달에도 외부 공격으로 추정되는 접속 차질이 발생했는데 이번 서비스 차질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공식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신체 검사를 받고 샌프란시스코 구단과 6년 동안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60억 원 계약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훈기 야구 해설위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정후 선수 공식 계약 발표는 아직인데 네. 오늘 신체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쯤 검사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고 있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요. 네. 뭐 신체 검사라는 것이 이제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요식행위거든요. 선수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의학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 네. 아주 간혹 이 신체 검사 이후에 뭐 계약이 파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레아라는 대형 계약 그 유격수와 13년 계약을 했다가 신체 검사 후에 파기가 됐고 또 올 시즌 이정후 선수가 발목 수술을 받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로 인해서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시즌 마지막 경기에 또 출전을 했었고 또 메디컬 리포트 뭐 건강하다는 것도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 끝나면 아마 늦어도 내일까지는 공식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공식적으로 구단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지금 계약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엄청난 계약이죠.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계약인데 6년간 우리 돈으로 거의 1,500억 원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예. 이정후 선수가 그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KBO 리그 7번째 선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종전에는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받았던 3,600만 달러가 최고였는데 예. 그 액수의 거의 뭐 3배 이상 되는 엄청난 계약을 맺었고요. 특히 또 관심을 끄는 것이 작년에 보스턴과 계약한 일본의 그 요시다라는 외야수가 9천만 달러 계약을 맺어서 예. 아시아 출신 야수로는 최고액이었는데 예. 이정후 선수가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또 새로운 기록도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시아 역사도 새로 썼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전에 네. 뭐 미국의 여러 매체에서 5년에 5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네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정우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FA 시장 스토브리그는 보통 도미노에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네. 대형 거물급 선수가 계약이 일단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례차례 계약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올겨울 최대어인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와 7억 달러 계약, 뭐 스포츠 사상, 야구뿐 아니라 스포츠 사상 최고액의 계약을 맺으면서 그것이 어떤 시장의 기준을 마련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번 그 겨울 시장의 중견수 쪽에 코디 벨린저 정도 외에는 아주 뛰어난 젊은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정우에게 좀 유리했고 또 샌프란시스코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유형의 타자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계약이 나왔습니다. 이 계약에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 좀 생소한 단어여서요. 네. 옵트아웃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선수가 계약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정우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가 고안해낸 선수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인데 그렇겠군요. 사실 선수 쪽에서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구단에서 좀처럼 이 조건을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리한 조건을 가져왔는데 아직 세세한 그 내용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6년 계약을 했는데요. 4년 이후에 이정우 선수가 옵트아웃,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만약 4년간 아주 좋은 활약을 예상대로 펼쳐준다면 다시 한번 FA가 되면서 또 한 번 대박 계약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 조건이 갖춰진다면 선수 측에서 계약 해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니까 이게 선수가 주도권을 쥐고 계약을 또 끌어나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조건이군요. 자,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키운 구단이 또 최대 수혜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메이저리그 사관학교다 이런 별칭까지 있는데 이정료만 해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가 FA 즉 그 프리에이전트가 아니라 히어로스 소속 선수로 포스팅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원소속 팀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이라는 것이 이제 선수가 어떤 계약을 얼만큼의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대로 아까 말씀하신 뭐 5천만 달러 계약 이 정도였으면 한 70억에서 100억 뭐 이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하면서 거의 250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는 뭐 잘 아시겠지만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런 선수들에 의해서 이제 네 번째 총 보상금만 55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돼서 구단 운영에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구단도 이정우 선수를 맞이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좋게 보고 이렇게 대형 계약을 체결한 걸까요? 현지에서는 뭐 벌써부터 이제 이정우 선수가 1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활약을 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뭐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언츠가 올 시즌 내셔널리그에서 팀 타율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견수 자리가 주전이 없이 5명이 뭐 번갈아서 볼 정도로 1번 타자와 중견수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였는데 이정우의 그 선구안, 컨택 능력, 출루율 또 중견수 수비도 아주 준수하고 정확한 송구 능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정우 선수에게 굉장히 큰 거액을 투자를 했고 뭐 KBO 리그 사상 역대 타율 1위의 이정우이기 때문에 현지 팬들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뭐 현지 매체들도 아버지 이종범 선수를 또 얘기하면서 바람의 아들 이종범 또 바람의 손자 이정후 이렇게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나 미국 스포츠가 이제 영웅 만들기에 상당히 능숙한 그 프로 스포츠라서 벌써부터 이정후 마케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후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어떤 팀인지도 알아볼까요? 일단 자이언츠는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팀이고요. 또 월드 시리즈에서 8번이나 우승한 아주 명문 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A 다저스와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라이벌 팀이기도 하고 또 KT 황재균 선수가 잠시 뛰었던 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이언츠가 올해는 내셔널리그 서부조 5개 팀 중에 4위, 작년에 3위 이러면서 지난 2년간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지 못했는데요. 예. 하지만 팬심도 정말 뜨겁고 명문팀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한 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이 오라클 파크라고 하는데 네. 좌타자들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런 얘기가 물론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이 지역이 그 바다 만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풍이 항상 많습니다. 그리고 우측 펜스가 7m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왼손 타자들이 홈런을 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예. 반대로 좌우 중간이 굉장히 비대칭으로 굉장히 깊고요. 또 좌측 펜스까지의 라인은 짧고 그래서 이정우 같이 정교하면서 2루타, 3루타를 칠 수 있는 중거리 타자들에겐 오히려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구장입니다. 아, 그래요? 이정우 선수와는 잘 맞는 구장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 그렇군요. 네.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네. 메이저리그에서 또 핫한 인물이 있죠. LA 다저스 행을 결정한 오타니 쇼헤이 선수. 네. 자, 뭐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네. 예. 올 시즌 끝나고 이제 FA가 되면서 뭐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10개 팀 이상이 이제 쟁탈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결국은 가장 많은 액수 7억 달러를 제시한 LA와 1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자, 이게 계약 규모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네. 받는 형식이 또 화제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방식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방식이죠? 총 연봉 중에 3%만 계약 기간 중에 받고 예. 나머지 97%를 계약이 끝난 10년 후부터 11년 동안 나눠서 받는. 우리에겐 좀 생소하죠.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제 deferred contrac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굳이 우리말로 붙이자면 뭐 연불 계약 뭐 이런 정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3% 정도만 10년 동안 받고 나머지 액수는 나중에 11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는. 그런데 이런 그 디폴트 컨트랙이 과거에도 물론 있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30% 정도를 나중에 받는다던가 이런 예. 경우는 있었지만 97%를 나중에 받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것도 화제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걸까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어떻게 좀 추정하고 계십니까?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오타니가 많이 구단 쪽을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미국 메이저리그는 사치세라 그래서 구단이 그 한계의 연봉을 넘어서면 또 세금 비슷하게 내야 되고 또 팀 구성하는데도 한 선수에게 너무 연봉이 집중되면 예. 다른 선수 영입도 힘들고 이런 여러 예.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로 가만히 돼서 최고 액수로 면은 세워주고 나중에 나눠서 받는 이런 형식의 계약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타니 선수 얘기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앞서서 이정우 선수 그 계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이정우 선수의 매제, 고우석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자, 가족 동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할까요? 역시 고우석 선수도 포스팅으로 지금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 기간이 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MLB에서도 중간계 투요원으로는 고우석 선수가 뭐 충분히 통할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 문제는 LG 입장에서도 이 마무리 투수를 뭐 그야말로 헐값에 이렇게 보내줄 수는 없거든요. 뭐 서로 입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제시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하는 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2, 3년 정도의 계약 기간 또 적정선의 연봉 이렇게 제시액이 나온다면 고우석 선수도 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메이저리그 개막식 경기가 내년 3월에 서울에서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쩐 일입니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사실 뭐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해외에서 개막 시리즈를 몇몇 팀들이 해왔습니다. 네. 과거 뭐 일본, 영국, 멕시코 등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도 역시 세 군데서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영국 런던 그리고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세 시리즈가 열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척돔에서 3월 21일 양일간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2연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오타니가 계약을 하면서 오타니와 김하성의 대결이 또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오타니 선수를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웅기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빗줄기가 마치 여름비처럼 강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겨울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겠고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은 최고 30cm의 폭설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호우의 폭설 그리고 강풍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먼저 살펴보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며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전북과 경북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아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 사이 영동과 충청 이남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 강원 중북부 산간 많은 곳에는 최고 30cm, 그 밖에 강원에도 1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비나 눈이 내리고 찬바람까지 불며 낮 동안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춘천 5도, 안동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서해안에는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강원의 산간에도 1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특히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내일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휴일인 모레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비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곳곳으로 빙판을 이루거나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오늘 뉴스라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